네, 12월 9일이고요. 우리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공부하는 게 이제 오늘이 이번 주가 마지막 주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바스크립트의 내장 기능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따 까먹을까봐 미리 공지를 하나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새로 월이 바뀌는 달이잖아요. 다음 주부터 이제 강의실이 2층에 201호로 변경이 됩니다. 아마 학원에서 따로 공지를 보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층에서 2층으로 내려가서 올라오시기 좀 편하실 겁니다. 제가 낮은 층으로 옮겨달라고 계속 쫄랐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새로운 과목 시작하는 주부터는 201호로 오시면 되는 거고요. 오시면 이제 필요한 프로그램들 또 새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감안하시면 되고요. 수업 중에 이제 프로그램 세팅 시간은 제가 잠깐 할애를 할게요. 자, 지지난주죠. 지난주 휴강이었으니까. 그때 우리가 봤었던 주제가 함수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아이고, 함수요. 함수의 기본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오늘 함수의 또 나머지 이야기를 좀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함수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인풋이 있습니다. 이 인풋을 우리가 파라미터라고 부르고요. 파라미터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어요. 뭐 x, y 뭐 이런 식으로 쉼표로 계속 나열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때 그 어떤 정해진 그 처리를 수행을 해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 아웃풋이 있습니다. 이 아웃풋을 우리가 리턴 값이라고 불러요.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사용을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함수한테 우리가 뭐 hello라는 이름을 붙이면 코드 구문상으로는 펑션 hello라고 적고 입력에 필요한 값들을 괄호 안에 명시를 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하면 여러 개 나열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수행해야 되는 어떤 연산들을 처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웃풋이 발생을 한다. 항상 필요한 건 아니고요. 리턴 한 다음에 어떤 값을 명시하시면 되죠. 이때 이 x하고 y를 사용할 때 만약에 기본값을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equal 뭐 0, equal 10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미리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이렇게 함수를 만들고 나면 얘를 반드시 호출을 해야만 작동을 하는데 이름 부르고 괄호 안에 전달할 값, 뭐 50과 100 이런 식으로 값을 전달할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이 파라미터는 필요 없다면 호출할 때 뒤에서부터 하나씩 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개 가정이 돼 있는데 50만 세팅했다. 그러면은 x가 50이 되는 거고 y는 기본값 10이 되는 거죠. 만약에 기본값을 정의 안 했다라고 하면 undefined로 세팅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함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문 형식을 살펴봤었고요. 이 함수의 의미는 한번 만들어 놓고 나면은 내가 필요할 때마다 여러 번 재탕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조건값만 바꿔가면서요. 이런 식으로요.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가 함수의 의미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예제 파일까지 봤었는데요. 이제 오늘은 이 함수에 대해서 문법에 대한 변형을 시킬 겁니다.
뭐 교환 자료에도 지금 세팅이 돼 있긴, 그 내용이 정리되어 있긴 한데요. 뭐 예제 코드랑 큰 차이가 없으니까 바로 예제 코드로 진행을 할게요. 사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굳이 구사하지 않아도 프로그램상으로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HTML 페이지에서 그 순수 자바스크립트만으로 코드를 짤 때는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문법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안 써도 아무 지장 없고 오히려 안 쓰는 추세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자바스크립트를 진짜 예전 스타일로 되게 요약해서 배울 때는 변수, 조건문, 반복문 잠깐, 그 다음에 배열. 제이스는 안 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함수도 거의 안 해요. 요 정도 하고 그냥 바로 jQuery를 건너뛰어요. 이게 여태까지 대부분의 이제 자바스크립트 공부 과정이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jQuery랑 HTML이랑 막 공부를 하다 보니 막 이렇게 해서 이제 웹페이지 공부하는 게 이제 여태까지 스타일이었는데 갑자기 뒤에 리액트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의 중간에 건너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기본 문법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jQuery 할 때는 그것까지 굳이 구사할 필요가 없으니까 건너뛰었어요. 근데 갑자기 리액트로 들어오면은 앞에 있는 이 문법을 대거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jQuery만 다루셨던 분들이 리액트로 바로 가면은 기본 문법이 안 돼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의 격차를 좀 메우자라는 게 사실 이 과정의 그 출발점이기도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HTML을 작성하는 동안 아마 거의 만나기 힘들 거예요. 그래도 저는 HTML에서도 이 내용들 최대한 많이 쓰려고 좀 노력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한동안 좀 뜸했다가 갑자기 리액트 되면 우르르 쏟아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문법이에요, 문법. 그러니까 뭐 달달달달 기능을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적응을 하시면 돼요. 나중에 리액트 하면서 저때 전문법 뭐였지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수업 자료를 그때 다시 한번 뒤적거리시면 돼요. 필사적으로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리액트 가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짚어주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예요. 자, 그냥 일반적인 함수예요. 특별한 점 없죠? say hello라는 이름으로 msg라는 파라미터를 받아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문자열이 그냥 함수 이름에다가 파라미터 내용 연결해갖고 출력하는 거네요. 그래서 호출하면은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라는 내용이 호출이 되겠죠? 자, 딱 요만큼만 실행해 볼게요. 네. 별 문제 없잖아요. 자, 근데 자바스크립트는요, 우리가 변수의 종류, 즉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숫자를 의미하는 넘버 타입, 그 다음에 문장을 의미하는 스트링 타입, 그 다음에 논리값을 의미하는 불린 타입, 정의되지 않은 값을 의미하는 undefined. undefined는 약간 예외적인 거고요.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 배열이라든지 제이슨이라든지 우리가 봤었던 모든 형태는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타입으로 퉁쳐요. 자, 이게 변수의 유형이에요. 재밌는 건 함수도 오브젝트 타입으로 쳐요. 변수의 종류 중에 오브젝트가 있고 함수도 오브젝트다. 곧 함수는 변수의 종류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논리예요. 그래서 일반 함수를요, 변수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say hello가 이 함수의 이름이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say가
say hello라는 함수를 대신합니다. 지금 이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납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say hello라고 하는 이름에 이마만큼의 함수가 할당이 된 거죠. 근데 say hello라는 이름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거는 곧 이 펑션으로 빨간색으로 감싸진 부분이 이 say에 대입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a가 1이고요. b가 a래요. 그러면 b에다가 1 넣어도 되죠. say hello가 펑션이고요. say hello가 say에 대입됐대요. 그럼 say에다 펑션 넣어도 되죠.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say hello라는 이름을 중간에 날려버리고요. 얘를 이 대입문에 바로 넣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해가 아니에요. 납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왼쪽에 say는 보지 마시고요. 얘는 함수긴 함수인데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인명함수라고 해요. 뭐 영어로는 애너니머스 함수라고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스펠링이 좀 길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대입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뒤에 세미콜론이 온다는 독특한 문법이 구성이 돼요. 실행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근데 자바스크립트가 약간 고급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인명함수부터 좀 많이 등장을 해요. 인명함수는 옛날부터 있던 문법이에요. ES5 시절부터 있던 문법이고요. 새로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9번 예제가 인명함수를 이제 단적으로 보여드린 거예요. 즉 함수도 변수에 대입 가능한 형태다라는 거예요. 자, 여담이지만 혹시 jQuery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jQuery는 그래서 이런 코드가 많이 나와요. const hello는 한 다음에 멤버라고 할까요? 제이슨을 열어요. 회원 한 명이 특정해야 되는 동작을 수행합니다. 유저 아이디는 특성 리, 유저 PW는 1234, 이메일은 리 골뱅이 네이버닷컴. 이렇게 하면은 저 멤버라고 하는 어떤 객체의 하위 특성들을 넣어준 거죠. 자, 우리가 그 어떤 변수가 하위 값들을 포함하고 있는 형태를 객체다라고 일단 그 임시로 정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었던 얘기, 변수에 함수도 대입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에 이제 함수가 같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쉼표, 체이슨이니까 펑션,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멤버라는 특성에 명사적 특성과 동사적인 특성이 같이 포함된 형태가 되고요. 이걸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객체라고 합니다. jQuery 해보신 분들은 이런 형태 문법 되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 문법 구조를 알려주진 않아요. 가능한 형태예요. 다행인 건 리액트에선 이런 문법이 잘 안 나오고요. jQuery만 엄청 나와요, 이게.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약간 독특한 그 데이터 타입 구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하면은 콘솔.로그해서 여기에 멤버.유저 아이디라고 출력하면 리라고 나오겠죠. 근데 멤버.로그인이라고 하면은 로그인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네, 로그인을 합니다라고 출력이 되죠. 요 스타일 문법은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자, 뭐 요런 것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지금 필 받아갖고 잠깐 보여드린 거니까 이따 실습하실 때 다시 화면 띄워놓을게요. 지우진 않을게요. 자, 일단 익명 함수까지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것만 해도 문법이 변태인데 좀 더 심각한 변태가 됩니다. ES6부터는요. ES6가 나올 때쯤 돼서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약간의 패러다임이 하나 더 새로 발생을 해요. 뭐냐면은 람다식이라고 하는 형태를 적용하는 게 유행이 돼요. 자바건 파이썬이건 할 것 없이 다 람다식이라고 하는 표현식을 적용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문법의 축약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람다식이라는 걸 적용해서 축약을 하기 시작하고요. 자바스크립트는 그 형태를 allow 펑션, 화살표 함수라고 부르기 시작을 해요.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익명 함수에서 시작을 합니다. 일단 펑션 키워드를 빼고요. 그 다음에 요 파라미터의 소괄호와 중괄호 사이에 화살표를 넣어줍니다. 아까 익명 함수랑 그냥 똑같은 거예요. 생긴 것만 바꾼 거예요. 손가락 몇 글자 더 치기 귀찮다고 만든 거예요. 자, 여기에서부터 10번 파일이 시작을 해요. 펑션 푸, 이거는 콘스트 푸는 펑션, 이렇게 익명 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얘기했죠. 여기서 펑션 키워드 빠지고 이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면 이게 화살표 함수의 기본형이에요. 근데 만약에 파라미터가 하나밖에 없다면 소괄호를 뺄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가 아예 없거나 2개 이상이면 괄호 생략 못하고요. 똑같아요. 그냥 바라고 호출하면서 3 전달하면은 이 함수 실행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요. 간단하게 만들었어요. 헬로라는 이름의 펑션에 파라미터 2개 넣고 여기서 그냥 더 곱한 값을 리턴하는 함수예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함수 안에 처리 로직이 한 줄밖에 없다면 리턴을 하건 안 하건 리턴 키워드 뺄 수 있고요. 그리고 괄호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 축약이 가능해요. 그러면 호출할 때 똑같아요. 헬로라고 하면서 호출하면 그냥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보다 보면 저게 뭐야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옛날 펑션 키워드 써서 코딩해도 동작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근데 갑자기 리액트 책을 딱 펼쳐들면 이 정도는 다 알지 어서와 하면서 다짜고짜 이 문법을 막 들이대요. 그래서 리액트 그 진입 장벽이 높은 거예요. 중간 어떤 학습 러닝 커브의 중간 단계가 다 비어져 있어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 프론트 발전 과정에 약간 좀 기형적인 형태 때문에 그런데요. 원래는 프론트도 개발이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코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학습 그 스텝을 밟으신 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그러니까 전산 쪽, 프로그래밍 쪽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프론트는 웹 디자인이라는 형태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시각 디자인이나 주로 디자인 계열에서 출발하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딩을 전문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으니까 앞부분의 기초만 겨우 섭렵하고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이쁜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약간 프로그래밍적인 원론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 중간 다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화살표 함수의 문법 변천사입니다. 자, 8번, 9번, 10번이고요. 2주 만에 하는데 지금 30분 여기서 끊을까요? 하나 더 할까요? 네, 읽으시고 3개만 보시죠. 2주 만에 오신 거니까 가볍게 워밍업이요. 자, 요거 3개니까 20분 정도 실습하시고 10분 휴식하는 걸로 할게요. 아마 직접 코딩 하시는 것보다는 뚫어져라 보셔야 될 거예요. 물론 직접 한번 코딩도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데 뚫어져라 한번 눈으로 보시면서 흐름 변화 과정을 좀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콜백 함수라고 하는 주제예요. 여기부터 좀 많이 생소해 하시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봐요. 어떤 변수가 있을 때, 변수 내진 상수가 있을 때 여기에다 우리가 함수를 대입할 수 있다라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변수의 쓰임이라 함은 일반 연산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변수를 함수 호출할 때 파라미터로 전달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펑션 헬로 푸 라고 하고서 뭐 썸을 받아요. 그 다음에 펑션 발을 만들면서 여기서는 뭐 console.log hello world 라고 출력을 해요. const x는 발을 넣어줘요. 여기까지 이상이 없어요. 풀을 호출하면서 자, 여기에 100이라고 대입했을 때 풀을 호출하면서 x를 주면 문제될 거 없죠. 풀에서 아직 뭘 하는지는 제가 안 적었어요. 어쨌건 함수를 호출하면서 썸이라고 파라미터가 있길래 100이라는 값을 전달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 이거였잖아요. 변수에 함수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함수가 이 변수에 대입이 돼서 얘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그러면 이 바라는 함수는 결과적으로는 여기로 들어갔네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썸이 함수가 되는 거죠. 썸을 호출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함수한테 파라미터로서 전달되는 함수를 콜백 함수라고 해요. 이 함수, 풀라는 함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중간에 어떤 처리 과정을 결정할 수 없을 때 호출하는 쪽한테 처리 과정을 직접 결정하게 시키려고 만드는 함수예요. 예제 코드 한번 볼게요. 이런 게 있었구나.
something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제 만들었는데요. 얘가 x하고 y를 받아서 어떤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근데 더하기를 할지 곱하기를 할지 빼기를 할지 나누기를 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계산을 수행할지를 이제 cb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정해놓고 얘를 함수로 쓰기로 했어요. x랑 y를 받아서 그걸 cb한테 전달하면 cb가 계산해서 리턴을 해줘요. 자, 콜백 함수 유형 첫 번째, 플러스를 정의합니다. a와 b를 받아서 더한 값을 리턴해요. something을 호출하면서 100과 200을 줬어요. x가 200이고 y가 100이죠. 그리고 콜백 함수로 세 번째 파라미터로 이 플러스를 줘요. 그럼 플러스가 1로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100하고 200을 다시 이 cb한테 전달을 해요. 얘가 플러스였어요, 요거. 그럼 x하고 y는 1로 들어와요. 그럼 a가 200이 되고 y는 100이 됩니다. 더했어요? 리턴하네요. 리턴은 자기를 호출한 곳에 결과값을 돌려주는 거라 그랬죠. 이 자리는 리턴값 300이 됩니다. 그래서 300이 리절트에 대입이 돼요. 그래서 x가 200이었죠. 200과 100의 연산 결과는 300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cb 자체를 출력하면은 플러스라는 이름의 펑션이다라고 나와요. 자, 그러면 함수 이름을 이렇게 전달할 거면 이름 걷어내고 알맹이만 여기다가 바로 툭 하고 집어넣어도 된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우리가 익명함수를 만들었죠. 그래서 콜백 함수 두 번째 유형은 익명함수 형태예요. 자, something으로 쳐는 200과 100을 주고요. 세 번째 파라미터로 이만큼의 함수를 줍니다. 그러면 something은 200과 100을 받고 세 번째 cb는 요거예요. 자, 얘한테 다시 200과 100을 토스하면 1로 다시 200과 100이 들어오는 거죠. 곱해서 리턴했네요. 밑에는 나누는 콜백을 줬죠. 얘는 200과 100을 1로 받아서 나눠서 리턴하겠네요. 그러니까 이 something을 만들면서 중간에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거를 출력하긴 할 건데 받은 파라미터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할 때마다 그때그때 결정을 시키는 거죠. 처리 로직의 일부를. 익명함수는 펑션 키워드 빼고 이렇게 화살표 함수로도 할 수 있었죠. 구문이 한번 축약됐어요. 자, 화살표 함수가 리턴을 위한 한 줄만을 갖고 있을 때, 여러 줄이 아니라 한 줄만을 갖고 있으면 리턴 키워드 빼고 괄호 생략해서 한 줄로 축약도 가능했죠. 그 과정에서 마지막 세미콜론은 없어집니다. 이렇게요. 맨 처음에 봤었던 문법이 이렇게 축약이 돼요. 이게 요즘 스타일 자바스크립트예요. 자, 그래서 콜백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문법의 변천사에 따라서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하나, 두 개. 이거를 화살표 함수로 만들었을 때, 그리고 단순 로직이 한 줄인 경우는 이렇게 축약이 가능하다. 여기서 문법의 변천사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이거는 뭐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만 그냥 좀 기억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콜백 함수라는 거를 처음 보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도대체 저 따위 짓을 왜 해야 되나라는 의문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그 지가 더하거나 곱하거나 나누면 되지 뭐하러 이걸 뺑뺑이 돌려요. 되게 뺑뺑이 돌리는 기분이잖아요. 근데 이 콜백 함수를 받아들일 때 이거를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나 혼자 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지금부터 우리가 다음 달 진도에서 사용할 코드 일부를 잠깐 보여드릴 겁니다. hello.html이라고 만들게요. 네, 간만에 HTML 보니까 반가우시죠? HTML에서는요,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배웠었던 자바스크립트가 다 들어갑니다. 이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HTML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자바스크립트의 목적은 결과적으로는 HTML에 어떻게든 관여하는 거예요. HTML이 갖고 있는 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속성값을 바꾼다거나 출력값을 이 태그 안에 들어간 내용에 관여하거나, 그러려면은 HTML 태그를 일단 자바스크립트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HTML을 자바스크립트 안에서 객체라는 형태로 가져와요. 이걸 가져오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CSS 셀렉터예요. 그래서 CSS가 선택자가 정리가 안 되면요, 자바스크립트 하면서 내가 제어할 대상을 지정하지를 못해요. 자, 얘가 CSS에서는 샵 btn으로 부르죠. 자바스크립트에서는 HTML 페이지를 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도큐멘트예요. 우리가 콘솔.log 하듯이 들어가는 자바스크립트 안에 원래 있는 애예요. 이 도큐멘트에서 쿼리라 하면 뭔가 질의한다라는 뜻인데 찾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빨라요. 찾아요. 선택자로, 셀렉터로, CSS 셀렉터로 이래놓고 샵 btn 이라고 지정하면은 이 버튼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어서 반환해요. 그럼 이제부터 이 btn은 얘를 대신합니다. 객체라 함은 필요에 따라 어떤 하위 변수나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거라 그랬죠. 자바스크립트 안에 이렇게 HTML 태그를 버튼으로 만들면 그 버튼으로 만든 HTML 태그를 자바스크립트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자가 이걸 클릭했다라는 거를 감지하는 기능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안에 사용자가 저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걸 감지하기 위해서 mybtn.addEventListener, 사용자가 웹페이지에 뭔가 하는 행위를 이벤트라고 해요. 이거 다 나중에 다시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맥락만 따라오세요. 여기서 내가 사용자가 이 버튼을 클릭하는 걸 감지하고 싶어요. 그럼 이게 mybtn에 대해서 클릭이라는 게 발생한 걸 감지하는 애거든요.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측에서는 버튼을 클릭했다라는 거는 감지해 줄 수가 있는데 저거 눌렀을 때 뭐 할지는 얘네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로그인 버튼인지 우편번호 찾기 버튼인지 어떻게 알아요, 얘네가. 그건 우리가 만들면서 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엇을 할지는 여러분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이라는 거를 감지한 다음에 후속 처리에 대한 코드 일부를 여러분들이 짜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얘네가 어떤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걸 클릭했을 때에 대한 어떤 코드 일부를 여러분들한테 맡기고 싶을 때 콜백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럼 이 콜백 함수는
mybtn.add event listener라는 이 함수가 클릭됐을 때 여기를 대신 호출해 주는 거죠. const myoutput은 document.querySelector 샵 output myoutput.innerhtml innerhtml은 여기에요. 여기 시작 태그하고 끝 태그 사이. 자, 이렇게 작성하면 이제 버튼 눌렀을 때 지금 H1 태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에 안녕하세요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 사실 별거 없어요. HTML을 제어하는 게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H1 태그 안에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버튼 클릭했을 때 이 안에다가 뭔가 메시지를 넣어라라고 코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고지고대로 진짜 그대로 해요. 태그 안에 그걸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쉽게 받아들이시는 방법이요. HTML 태그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시면 돼요. 결국은 HTML에 어떤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작성한 코드 원본이 바뀌진 않아요. CSS를 작업하는 동안은 이 개발자 도구에 나오는 이 요소라는 부분 있죠. 여기가 내가 작성한 소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지만 내가 작성한 소스 원본은 마우스 우클릭했을 때 나오는 페이지 소스 보기. 이게 소스예요. 여기 안에 없잖아요. 근데 나오죠. 여긴 들어갔죠. 개발자 도구에 나오는 이 부분은 웹브라우저가 현재 이해하고 있는 상태예요. 코드 원본이 아니에요. 웹브라우저가 실행 과정에서 HTML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지 소스 원본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변화할지를 예측하면서 자바스크립트를 코딩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는 어차피 나중에 HTML 가면 다시 할 거니까 다시 일로 돌아와서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버튼을 클릭한다라는 걸 감지하지만 클릭했을 때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는 얘네가 결정할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처리를 맡기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봤었던 코드로 돌아와서요. 이 코드를 처음부터 혼자 내가 다 짠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코드가 납득이 안 돼요. 자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누군가가 나한테 만들어서 제공해 주는 코드예요. 그걸 가정했을 뿐이에요. 그래도 코드를 제공해 주면은 더하면 되는데 여기서 직접 고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x 더하기 y라고? 한 가지 전제가 더 있어요. 아까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 add event listener 클릭이라고 하는 그 함수에 소스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something이라는 이 코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서 드리긴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고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x하고 y를 받아서 출력해 드리긴 할게요. 근데 이걸로 뭘 할지는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정하세요. 라고 전제를 거는 거죠. 즉 협업이에요. 다른 사람의 작업 결과물에서 내 처리가 영향을 줘야 될 때, 그럴 때 쓰는 게 콜백 함수예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같이 작업한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 이상 콜백 함수는 이해가 정말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예제를 받아들이실 때는 something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마세요. 어떤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한테 내가 만든 함수를 전달하면 이 something이라는 거 내부적으로 내가 만든 함수를 호출해 준다. 그러니까 나는 여태까지 함수를 호출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내가 호출 당하는 입장이다.
여러분들이 만든 함수를 누군가가 호출해 줄 수도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웹페이지를 우리가 만든다라고 하면요. 웹페이지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자가 뭔가 거기를 클릭하거나 마우스를 올리거나 어쨌건 사용자가 뭔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한 행위에 따라 내가 만든 함수가 호출당하는 거예요. 그게 GUI 프로그래밍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수동적으로 바뀌셔야 돼요. 입장이. 수동적이라고 너무 나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당하는 입장이다라는 거를 여기서 꼭 기억을 하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이벤트 프로그래밍이 적응이 되게 힘들어져요. 당한답니다. 당한다. 내가 만든 함수가 누군가에 의해 호출당한다. 자, 다음 함수는요. 재귀함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재귀함수는 진짜 각 잡고 코딩 전공이 아니면 사실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일반 퍼블리싱 과정에서는 제가 얘기를 안 꺼내는 부분인데 자, 이거 개발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건데요. 이게 아닌데? 어느 교수, 어느 선비가. 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재기함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개발자 커뮤니티에 우스갯소리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느 한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유명 교수님 찾아가 물었대요. 재기함수가 뭔가요? 했더니 교수가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옛날 꼭대기에 이 세상 모든 지식을 통달하는 선인이 있었대요. 그 사람들한테 모두가 질문을 했고 답을 잘 해줬대요. 대부분 옳았대요. 근데 어느 날 그 선인한테 선비가 찾아서 물었대요. 재기함수가 뭔가요? 학생이 교수한테 물었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 나타난 선인한테 다른 사람이 또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 속의 선인이 현실의 교수랑 똑같은 얘기를 또 한 거죠. 이게 계속된다라고 하면 얘는 안 끝나요. 그러니까 재기함수라고 하는 건요. 함수가 함수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호출하는 걸 뜻해요.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재기함수가 뭔가요? 해서 찾아서 물었대요. 그랬더니 또 재기함수가 뭔가요? 같은 얘기가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거죠. 이거를 쉽게 이해하시면 포문으로 보시면 돼요. 반복문. 그러니까 알고리즘 공부할 때 첫 번째 단원이 순환과 탐색이에요. 순환과 탐색. 그래서 순환을 위한 방식이 우리가 쓰는 반복문. 그리고 또 하나의 방식이 재기함수입니다. 근데 재기함수는요. 잘못 처리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한루프가 돼요. 그래서 재기함수의 전제 조건은 종료 조건을 반드시 명시한다예요. 그거를 잘 표현하는 게 우리가 전에 했었던 팩토리얼 예제입니다. f에 5를 주면은 5 팩토리얼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었죠. 이거를요, 모델링을 하면요, 펑션 x는 x 곱하기 f의 x-1이 돼요. 대신에 f의 1은 1이다 라고 종료 조건을 명시합니다. 풀어볼게요. f에다 5를 준 거잖아요.
f에 5를 주면 5 곱하기 f의 x-1이니까 5 곱하기 f의 4예요. 그럼 다시 이걸 가지고 여기한테 가는 거죠. f의 4는 4 곱하기 f의 3이죠. 그럼 또다시 얘는 3 곱하기 f의 2고요. 다시 얘는 2 곱하기 f의 1이에요. 단 f의 1을 줬을 땐 결과가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는 1이죠. 자, 이제 더 이상 f가 호출이 안 되니까 뒤에서부터 이제 줍줍하면서 올라가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예요. 이게 팩토리얼의 수학적 정의예요. 이걸 코딩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전공 애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코드를 풀면요. 자, fx는요. 종료 조건을 항상 먼저 명시하셔야 돼요. x가 1이면 그 f에 1이 들어오면 결과값은 1이다. 여기서는 그냥 이 콜만 해도 되는데 1보다 작거나 같다까지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x 곱하기 f의 x-1이다. 출력되는 과정을 콘솔로 출력하게 해놨어요. 이래놓고 f에 5를 줘서 결과값을 받는 거죠. 얘를 호출해 보면은 자, 5 곱하기 f의 4. 그럼 f의 4를 갖고 4 곱하기 f3. 3 곱하기 f2, 2 곱하기 f1. 마지막에 1. 그래서 요거를 다 곱하면 120이 나오죠. 단순히 배열만 탐색하고 끝날 때는 그냥 반복문으로 하시는 게 속 편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제이슨을 탐색해야 될 때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 제이슨이 뎁스가 막 제각각인 거예요. 제이슨 꼭대기에서 파생되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막 뎁스가 제각각인 거죠.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때요. 제이슨이 이런 식으로 막 제각각으로 만들어지면은 얘는 반복문으로 케어가 안 돼요. 그럴 때 사용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게 쇼핑몰 카테고리 메뉴 만들 때예요. 그 대형 쇼핑몰들 보면은 카테고리 뎁스가 무제한인 애들이 있어요.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탐색 기능을 씁니다. 자, 그러면 구구단도 한번 해볼게요. 자, 구구단을 출력을 할 건데요. 처음에 9라고 해서 값을 줍니다. 기본값 뎁스는 1이에요. 그럼 9구단 9단을 출력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9 곱하기 1부터 9 곱하기 9까지 출력하면 되죠. 그리고 10을 출력할 때는 출력하지 말고 종료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9 곱하기 1이 들어오니까 여기서 9 곱하기 1은 9라고 출력하고 그 다음에 99에다가 1 더하기 1을 또 준 거예요. 그럼 다시 1로 들어오겠죠? 또 9 곱하기 2를 출력하고 또 1 증가해서 9 곱하기 3 출력하고 이렇게 계속 뺑뺑이를 돌다가 마지막에 10이 되면은 중단을 하는 거죠. 반복문 규칙하고 똑같아요. 이게 초기식, 얘가 증감식. 그 다음에 앞에 들어가는 요 종료 조건이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냥 반복문 돌리지 뭐하러 이렇게 합니까? 네, 이거는 반복문 돌리니까 훨씬 납니다. 알고리즘 공부할 때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어떤 처리 로직이 얼마나 더 효율적인가를 따지는 방법인데요. 실행 시간 측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단순한 반복은 일반 포문이 훨씬 빨라요. 구구단 출력하는 거 재계함수로 출력한다라고 하면은 그 쥐 잡는데 소 잡는 칼 들이대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자료가 복잡할 때는 재계함수가 훨씬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인 반복문보다 재계함수가 훨씬 수월한 케이스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게 피보나치수입니다. 자, 피보나치수 x는요. 이거 이제 펑션 x라고 하면요. 얘는 f의 x 플러스 1 더하기 잠깐 플러스였는지 마이너스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마이너스였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죠. 피보나치수 f의 x는요. f의 x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x 마이너스 2입니다. 단 f의 0은 0이고요. f의 1은 1입니다. 그래서 5라고 했을 때 이 과정을 거쳐 5라고 전달하면은 f의 5는 f의 4 더하기 f의 3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다시 f의 3 더하기 f의 2가 되는 거고요. 얘도 f의 2 더하기 f의 1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f의 1은 1이라고 했네요. 자, 그럼 다시 f의 2는 f의 1 더하기 f의 0이네요. 0, 1. 얘는 1이고 얘는 0이죠. 3은 f의 2 더하기 f의 1. 얘는 밑에서 미리 구해놨죠. 1이죠. 얘도 1. f의 2도 여기서 구해놨죠. 1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수의 그 나열되는 이 숫자 값들이 일종의 황금비래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때 이 조합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고 해요. 이 수열을요. 현실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피보나치 수열이 적용되어 있는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fn은 n-1 더하기 fn-2다. 단 f의 0이 전달되면 0이고 f의 1이 전달되면 1이다. 즉 fx라고 정의했을 때 x가 1 이하면은 그냥 x를 리턴하면 돼요. 그 외의 경우는 이 규칙으로 코드를 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보나치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하고요. 파라미터 n을 받았는데 n이 2보다 작다. 즉 1이거나 0이거나 하면은 그냥 n 자체를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스스로를 다시 호출하는 거죠. n-2 더하기 n-1로요. 이렇게 했을 때 피보나치 수 10을 구해라 라고 하면은 55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로 for let i는 1부터 i가 10까지 i++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피보나치 수 i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요 숫자들의 모음을 피보나치 수 열이라고 해요. 이게 우리 일상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는 일종의 황금비를 뜻한대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실습하시면 되고요. 재기함수는 만약에 지금 당장 받아들이시기가 좀 힘겨우시면은 재기함수는 버리셔도 됩니다. 뭐 리액트까지 하는데 재기함수가 크게 영향을 주지도 않을 거고요. 프론트 개발하면서 사실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백엔드 만들면서 데이터베이스 탐색 알고리즘을 짜지 않는 이상은. 근데 콜백 함수나 화살표 함수는 오늘 반드시 익히셔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0분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4시 10분에 뵈면 될 것 같은데, 교환의 연습 문제 5개 있는데 요거 또 다음 교시에 그냥 바로 풀이로 들어갈게요. 자,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고비예요.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형태인데 이전의 자바스크립트는 이거 몰라도 작성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어요. 왜냐면 ES5 시절에는 클래스와 객체라는 문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바스크립트가 이제 객체 지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옛날 시절에는 프로토타입이라고 하는 문법이 존재하긴 했어요. 아직까지 있긴 한데 얘가 문법이 워낙 특이해서 접근성이 쉽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ES6부터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이라는 거를 지원을 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다 하고 있는 거 자바스크립트도 이제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태까지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쌓아온 기술 스택이 이 클래스 기반이라는 거 없이 만들어 온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갑자기 등장한다고 해서 크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 부분이 사실 포지션이 좀 애매해요. 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클래스와 객체라는 거 전혀 모르셔도 리액트까지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버겁다 싶으시면은 버리셔도 돼요. 이게 불과 한 1.5년 전까지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했습니다. 기본적인 문법 구조가 이런 식이에요. 뭐 클래스 뭐 헬로라고 하고서 얘가 뭐냐면은 함수들을 그룹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뭐 렌더라는 함수가 들어가. 이때는 펑션 키워드가 안 들어가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그룹핑하는 건데 뭐 여기에 몇 가지 기교가 또 있죠. 리액트 초반에는 모든 화면을 구성할 때 이 클래스가 기본이었어요. 렌즈 react.componen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라는 문법이 무조건 들어갔었어야 돼요. 리액트 초반엔. 근데 리액트가 버전 16부터 이 클래스 기반 말고요. 이때쯤에 슬슬 유행하기 시작한 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유행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클래스 따위 복잡한 거 우리 쓰지 말고 함수 기반으로만 하자. 뭐 거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리액트 16부터 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순수하게 함수만으로도 작성이 가능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리액트 레퍼런스에 보면 나와 있는 게 클래스 기반의 기능을 버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나오는 신기능들은 그냥 함수형 기능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걸 갑자기 공부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클래스라는 개념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클래스라는 문법을 꾸역꾸역 진도에 넣은 이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액트는 실무에서 못 써요. 안 써요. 진짜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얘기도 이제 리액트 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리액트의 작동 원리가요. SPA라고 해서 싱글 페이지 어플리케이션을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웹사이트에 웹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HTML 페이지 딱 하나가 작동을 해요. 그래서 HTML 페이지 하나에 화면을 계속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웹사이트는 물리적으로 HTML 페이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거죠. 실제로 HTML 파일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리액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의 HTML 파일이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화면을 그렸다 지웠다를 반복을 해요. 아까 제가 자바스크립트로 HTML을 관여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모든 화면을 다 만들어내요. 그렇다 보니까 실행 속도는 겁나 빠르거든요. 근데 실제로 페이지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실무에 못 써요. 왜냐?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돼요. 엄청난 타격이죠. 엔터프라이즈형 사이트가 검색 엔진에 노출이 안 된다는 거는 영업할 방법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타파하려고 이게 리액트예요. 이 리액트의 SPA라는 방식을 개선을 해서 SSR이라는 방식을 만들어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부르는 방식인데 이거를 처리하는 대표적인 프레임워크가 우리 진도 끝판왕 Next.js예요. Next.js와 리액트의 관계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의 리액트 다 얹고 플러스 알파예요. 근데 이 플러스 알파가 클래스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버리기 애매한 거죠. 리액트만 놓고 보면 리액트를 공부하는 동안은 클래스가 1도 안 나와요. 요즘은 진짜 클래스 안 써요. 만약에 리액트 자료를 찾으셨는데 클래스라는 키워드가 나왔다. 되게 옛날 자료예요. 버리세요. 하지만 Next.js에서는 반드시 클래스로 짜야 하는 소스 파일이 몇 개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클래스라는 개념을 최대한 간결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문법입니다. 뭐 반복문 같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코드 구성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클래스라는 걸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갈게요.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 같은 거를 이제 수업을 할 때 사실 수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진도 순서가 되게 애매해요. 왜냐면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거는 자바스크립트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론입니다. 최초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자료를 관리하기 위해서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근데 변수만으로는 한꺼번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힘드니까 이제 배열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배열은요, 우리가 말하는 자바스크립트의 배열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말하는 배열은요, 첫 번째, 사이즈가 고정이에요. 배열의 크기를 한번 결정하면 그 크기는 절대 불변이에요. 근데 자바스크립트 배열은 사이즈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그 다음에 전통적인 배열은 같은 종류의 변수밖에 저장을 못해요. 정수형 배열이다라고 하면 정수값만 집어넣고요. 실수형 배열이다라고 하면 실수값만 집어넣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이것저것 종류 안 가리고 다 때려박죠. 자, 어쨌건 이게 전통적인 배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를 집어넣을 필요가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구조체라는 개념이에요. 얘는 사이즈는 얘도 고정인 건 마찬가지인데 얘는 서로 다른 타입이 가능해요.
여기까지가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언어, C 언어가 하던 거예요. 그래서 C 언어 공부하면 이 순서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단순히 자료만 관리하는 거지. 그럼 회원이라 그러면은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뭐 이런 것만 이제 묶어서 관리하던 건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로그인하다, 로그아웃하다 이런 기능적인 면도 같이 묶으면 좋겠단 말이죠. 그래서 구조체에 함수를 묶는 시도를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C 언어도 되긴 하는데 이걸 본격적으로 한 게 C++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을 좀 더 확장해서 여러 가지 규칙을 적용한 게 클래스라는 개념이에요. 이걸 가장 잘 체계화시킨 언어가 자바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자바하고 자바스크립트는 완전 다른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바스크립트의 원래 이름은 ECMA 스크립트였어요. 근데 얘네가 인기가 너무 없으니까 그 당시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에 묻어가려고 이름을 슬쩍 자바스크립트라고 바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자바랑 착각을 해서 많이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현재 자바스크립트 버전 공식 명칭이 옛날 이름을 계승해서 ES5, ES6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쨌건 이 클래스와 함께 나온 게 객체라는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파생돼서 같은 종류의 자료를 개수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배열로는 커버가 안 되니까 무제한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나온 개념이 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각각의 자료에 이름표를 붙여서 키와 밸류 형식으로 관리하려고 나온 개념이 맵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자바스크립트는 리스트와 맵을 배열과 제이슨이라는 이름으로 앞부분에서 가르쳐요. 그래서 언어 문법 수업 진행하는 게 커리큘럼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자바스크립트가. 이건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랑 파이썬을 공부하면 중간 과정 다 까먹고 그 끝판왕부터 공부해서, 그래서 중간 과정을 이게 어느 위치에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구성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뭐 구조체하고 함수라는 개념은 이제 발전 과정에 있는 거니까 요거는 안 한다고 치더라도, 이제 클래스와 객체라는 개념은 그래도 갖고 계셔야 자바스크립트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자바스크립트도 이거를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쓰니까요. 심지어는 뭐 노드.js로 백엔드 프로그래밍 할 때도 클래스 객체 안 써도 돼요. 근데 저는 클래스하고 객체를 이제 노드.js에서도 접목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상당수의 삽질을 좀 절약할 수 있었어요. 클래스와 객체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삽질 금지. 자, 지금부터 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내일까지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이제 객체라는 개념. 사전적으로는 객체라는 건 오브젝트예요. 물건이나 대상이요. 근데 프로그래밍적인 의미론요,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묶어놓은 단위예요. 어떤 변수 안에 이 변수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서브 변수와 함수가 내장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사실 어느 책도 이렇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정의한 거예요. 하나의 변수 안에 비슷한 특성을 갖는 변수와 함수가 내장된 형태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객체는요, 이 변수를요, 당연히 데이터, 그리고 함수는 기능이 되겠죠. 자, 특별히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변수를 옛날 프로그래밍 언어는 멤버 변수라고 하고요.
좀 최신 프로그래밍 언어는 프로퍼티라고 해요. 정확하게는 멤버 변수하고 프로퍼티도 약간의 어폐 차이가 좀 있긴 해요. 그건 우리가 뒤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얘가 객체예요. 객체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를 특별히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건데 이름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럼 클래스는 뭐냐?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예요. 공장에서 설계도 하나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똑같은 제품 여러 개를 찍어내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클래스를 작성하면 비슷한 특성을 갖는 객체들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설계도 하나를 가지고 자동차 100대를 뽑아냈다고 쳐요. 그럼 걔네는 출고할 때도 똑같은 상태지만 운전하면은 100대가 각각 독립적으로 주행을 하죠.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에서도요. 같은 클래스에서 똑같은 객체 100개를 생성한다고 해도 걔네는 각각 독립적으로 작동합니다. 구조는 똑같아요. 네. 요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이상 그 클래스와 객체를 잘 설명하지는 못해요. 하나의 클래스가 있어요. 질럿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예요, 얘. 가운데서 칼로 찔러대는 놈들. 그럼 이 클래스로 똑같은 유닛들을 여러 마리 뽑아냅니다. 게임할 때요. 하지만 얘네들은 전부 똑같은 특성과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만 독립적으로 작동하죠. 얘네가 객체예요. 객체 지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게임 프로그래밍이에요. 믿으셔도 돼요. 게임에서 한 3년 반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의 목적은 하나예요. 내가 지금 이거를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3D 프로그래밍까지 우리가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픽적으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게임이 작동하는 데이터 구조를 흉내를 내볼 건데 거기에서 삽질 금지라는 키워드를 꼭 염두하고 내용을 따라오시면 돼요. 자, 다시 올라가서요. 자, 클래스를 작성하는 기본 형식은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적고요. 이름을 정하세요. 클래스 이름은요.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는 게 관례입니다. 이거 꼭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블록 안에 멤버 변수를 넣거나 그리고 생성자라고 불리우는 특수한 형태의 함수가 있고요. 게터 세터라고 부르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 메서드가 함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일반 함수들이 있습니다. 이 세 개는 함수예요, 함수. 그래서 지금 여기 주석으로 표기해 놓은 얘네들을 문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클래스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은 클래스만으로는 아무 작동도 안 해요. 얘를 반드시 객체라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자, U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선언은 뭘로 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떤 변수를 만들고 new 한 다음에 이 클래스 이름을 명시하고 함수 호출하다 괄호를 열고 닫으시면 이 안에 만들어 놓은 모든 기능들이 얘한테 부여가 돼요. 그때부터 얘를 객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객체가 부여받은 하위 기능에 접근하기 위해선 점을 써요. 그래서 객체 점 하면 뒤에 나오는 거는 얘네들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제일 많이 썼던 기능 콘솔.로그 뭐 들어가죠? 자, 다시 인사시켜 드릴게요. 콘솔이라는 객체고요. 로그라는 메서드입니다. 이제 명령어 아닙니다. 콘솔 객체의 로그 메서드입니다. 그냥 함수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실무 가면 메서드하고 함수하고 용어 구별 안 해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특수한 형태의 변수가 되는데 이걸 객체라고 해요. 그래서 클래스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변수, 메서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작성 패턴이 변수만 넣거나 메서드만 넣거나 변수와 메서드를 같이 넣은 거예요. 클래스를 만들면서 변수만 집어넣는 거는 이제 옛날 C 언어에서 쓰던 구조체라는 형태랑 동일한 거고요. 쉽게 정리하면은 어떤 변수를 그룹화해 놓고요. 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구현하기 위해서 함수를 포함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성 유형 첫 번째, 변수만 정의한 겁니다. 어떤 클래스를 적고요. 내가 포함시키고 싶은 변수들을 넣으세요. 이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선언만 하셔도 돼요. 그러면 모두 undefined라는 상태로 존재하겠죠. 자, 그 다음에 메서드만 정의한 형태예요. 용도나 목적이 같은 함수들을 그룹핑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타임스, 디바이드 이렇게 4개의 메서드가 있다면 걔를 calculator라는 클래스로 감싼 거죠. 계산기라는 이름의 클래스로. 그러니까 함수의 그룹핑. 뭐 꼭 그래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돼요. 이거예요. 그 스마트폰에 사진 계속 찍으시죠? 스마트폰 한 2년 쓰면 사진 엄청 쌓이잖아요? 그럼 컴퓨터로 백업을 했어요. 그럼 폴더 안에 사진 다 들어가죠. 그대로 두셔도 돼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 폴더별로 정리 안 하고 못 배겨요. 그렇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함수를 어떤 목적성을 갖고서 한 폴더에다가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같이 넣는 경우예요. 이때는 약간의 특수성이 생기는데요. 이 변수의 스코프, 즉 범위요. 유효 범위. 이 범위는 원래 변수는 자기가 속해 있는 블록을 빠져나가지는 못하지만 자기보다 하위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함수 안으로 침투가 돼요. 그 결과 각각의 함수들 간의 변수를 공유할 수 있어요. 기존 함수들은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전역 변수의 개념이 돼요. 함수 안에서 클래스 레벨의 변수에 접근할 때는 this라는 키워드를 붙여서 접근해야 돼요. this.변수 이렇게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게 아빠, 이게 엄마일 때 this를 붙인다는 거 앞에 우리를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보통 우리가 어떤 가족 구성원을 지칭할 때 우리라고 하면은 우리 가족 구성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멤버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원을 접근할 때 this를 통해서 접근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여기까지 코드 체크할게요. 길지 않습니다. 자, 1번이에요. 멤버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하나 접근을 해요. 여기에 변수를 정의합니다. const, let, 다 이런 예약어는 안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멤버 클래스를 M1이라는 애한테 부여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전부 M1에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째로 출력을 해보면 자, 지금 M1을 출력한 거거든요. 멤버 클래스 형태고 유저네임과 이메일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나오죠. 근데 클래스에서 지금 다 널을 대입했어요. 그러니까 출력하면은 널 나오겠죠. 그 안에 속해 있는 자원에 접근할 땐 점으로 접근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값이 없는 상태니까 널 나오겠죠.
자, M2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같은 구조를 갖는 두 개가 생긴 거예요. 둘 다 유저네임과 이메일을 내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게임 캐릭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이 처음에 만들어지지만 작동은 각각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구조를 갖고 생성이 되지만 안에 내용물은 개별적으로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m1. 유저네임, m1. 이메일, m2. 유저네임, m2. 이메일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각각 출력하면은 처음에는 똑같은 구조를 갖고 생성을 했지만 작동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변수만 담는 케이스고요. 그 다음 메서드만 만든 케이스입니다. 플러스 2개 받아서 더해서 리턴, 마이너스 2개 받아서 빼서 리턴. 이거를 CALC라는 형태로 그룹핑한 거예요. 자, 그러면 new CALC라고 해서 C라는 객체를 만들면 C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능을 다 부여받아요. 그래서 이 C 안에 있는 기능에 접근할 때 점을 통해서 접근한다. C 점 플러스 1, 2. 그럼 이거 호출한 겁니다. 더해서 리턴 받겠죠. C 점 마이너스 2개 전달해서 빼서 리턴 받겠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표현 방식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아직까지는 이걸 놓고요.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라고도 아직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생각하는 순간 되게 어려워져요. 일단은 그냥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앞으로의 현상을, 더 큰 현상을 위한 원리가 될 거예요. 자, 마지막이에요.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다 가져보죠. 자, 글자 잠깐만 줄일게요. 헬로월드라는 클래스가 메시지라는 변수를 담고 있습니다. 초기 값은 널이고요. sayhello, seteng, setKOR입니다. 객체를 만들어서 헬로한테 이 기능을 다 줬어요. hello.seteng를 먼저 호출해요. 이해죠? hello.javascript를 this.message에다 저장을 해요. 그럼 여기다 저장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 턴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hello.sayhello로 호출합니다. 여기서 출력하는 게 this.message를 출력해요. 이걸 끌어다 출력하는 거죠. 아까 저장해 놓은 hello javascript라는 값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 턴도 끝나고요. hello.setKOR 얘가 실행되죠.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란 메시지를 this.message니까 여기다 저장한 거예요. this가 붙으면 우리 집에 있는 자원이에요. 그리고 hello.sayhello를 또 호출해요. 그러면 아까 저장해 놓은 걸 다시 끌어다 출력합니다. 이번엔 안녕하세요 자바스크립트가 출력되겠죠. 이거 보면 그냥 변수를 뺑뺑이 돌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멤버 변수를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가 서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소개해드린 예제들이 현상을 그냥 확인시켜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단순하게 짠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왜 저렇게 해야 되지? 내지는 꼭 저렇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저도 드릴 말씀은 없어요. 그냥 꼭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요. 굳이 이렇게 할 이유 없으니까요. 그냥 클래스라는 구조를 확인시켜드리는 과정이에요. 이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은 주로 여기 7, 8, 9번에서 나올 거니까요. 일단 한 5번, 6번 정도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돼요.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 할게요. 3개 확인하시고 또 5시에 뵙죠. 자, 마지막 교시는요. 일단 클래스와 객체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남은 부분을 내일 이어서 하고요. 아까 함수 쪽에서 연습 문제가 5개가 있었는데 제가 그거 바로 풀이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거 풀이하는 걸로 함수에 대해서 좀 더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질문부터예요. 평범한 별짓기 문제인데요. 별짓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이중 반복문으로 이미 구현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함수 형태로 구현을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재기함수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5줄을 출력하고 싶으면은 5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전달했을 때 5줄이 출력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 10이라고 전달하면은 10줄짜리 별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함수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별도의 JS 파일을 만들게요. 자, 문제 1번이요. 자, 코드 기본 형식은 펑션, 프린트 스타 해놓고 max라는 파라미터를 전달했었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스타 5라고 전달했을 때 별짓기 5줄이 출력되는 형태였어요. 자, 별짓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복문이 2겹으로 필요하고요. 이중 반복문일 때는 항상 바깥에 있는 부모 반복문이 문은 행을 담당하고 안쪽에 있는 자식 반복문은 열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파라미터로 전달된 맥스 값은 최대 몇 개의 행까지를 출력해라 라고 하는 거니까 부모 반복문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전달하는 맥스는 출력해야 될 최대 라인 수예요. 자, 그래서 max는 행의 수를 의미하니까 바깥 반복문 조건식에서 써야겠죠? for let i는 0부터 i는 max 전까지. 그럼 지금 문제에서 5가 전달됐으니까 5줄 출력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취지는 별짓기가 아니고요.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i 플러스. 자, 그럼 별짓기 공식은요.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0부터 i 플러스 1보다 작을 때까지였죠. 자, 이렇게 출력하면서 빈 문자열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문자열에 별을 찍고요. 최종적으로 얘를 출력해 주면은 5줄이 나옵니다. 만약에 파라미터를 15라고 바꿔주면은 15줄이 나오겠죠. 자, 이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는 1번 문제랑 맥락을 같이 해요. 1번 문제를 응용해서 같은 파라미터를 받았을 때 별을 역으로 출력하는 프린트 REV 스타, 리버스 스타를 구현하시오 라는 문제죠. 그래서 문제 2번입니다. 펑션 프린트 리버스 스타를 정의할게요. 똑같이 해도 출력하면서 같은 파라미터를 받아요. 여기도 15라고 줘볼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의 맥스도 행의 수에 관여하는 거니까 아까랑 기본 반복문 똑같이 가시면 돼요. 별을 역순으로 찍을 때의 조건은 여기 조건값만 바꿔서 해보세요 라고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별짓기 문제의 취지는 반복문의 조건식을 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요? 그리고 역순의 조건은 max 빼기 i였습니다. 자, 그럼 별이 이렇게 역순으로 시키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 취지는 반복문으로 별짓기를 할 수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파라미터를 함수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코드 구성이 가능한가예요. 파라미터는 함수가 실행되는 데 필요한 조건값이다라는 거죠. 자, 3번이 좀 어려워요. 369 게임은 아시죠? 숫자를 순서대로 말하면서 369가 포함된 횟수만큼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로 어떤 숫자를 전달했다고 치자고요. 파라미터로 전달한 숫자가 예를 들어서 10이다 라고 하면은 1부터 10까지 반복을 해요. 그래서 박수칠 조건이 충족되면은 짝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숫자를 출력하는 건데, 그러면 1, 2, 짝, 4, 5, 짝, 7, 8, 짝, 10, 11, 12, 13에서 짝이죠. 이렇게 가다가 33이다라고 하면은 32 다음에 짝짝이 나와야죠. 이렇게 해서 마이 게임의 n을 파라미터로 받는 함수를 만드는 거고요. 힌트가 문자열은 그 자체가 배열이에요. 글자들의 열이기 때문에. 그래서 헬로라고 하는 문자열이 있을 때 str의 0번째는 h고요. 1번째는 2고 2번째는 l이에요. 그래서 35라는 값을 출력했을 때는 1, 2, 짝에서 짝하고서 한 번 했다. 6에서 한 번, 9에서 한 번, 13번에서 짝짝. 이런 게 필요한 거고, 맨 마지막에 박수를 총 몇 번 쳤습니다 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도 이제 함수 파라미터 하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배열 이런 것들에 대한 핸들링을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문제 3입니다. 펑션 myGame의 n을 받아요. 화살표 함수로 정의하시건 뭐 익명 함수로 정의하시건 상관없습니다. 자, myGame 한 다음에 35를 줘볼게요. 일단은 박수를 총 몇 번 쳤는지를 출력해라고 했으니까 카운팅은 해야 돼요. 그래서 박수를 총 몇 번 쳤는가에 대한 합계를 가져가야죠. 카운트 일단 0이라고 좋고요. 그래서 출력을 다 하고 나면은 박수를 총 몇 번 쳤습니다 라고는 걸어줘야 되고, for let i는 1부터 그 다음에 i가 파라미터로 전달된 숫자까지 해야 되니까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i++를 해야 되죠. 자, 여기서 그냥 단순히 console.log 한 다음에 i만 출력해 보면, 아이고 다 실행했네요. i 값이 쪼르륵 출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숫자가 3의 배수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에 3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하려면 문자열로 바꿔야 돼요. 숫자를 문자열로 바꿔야 돼요. 숫자를 문자열로 바꾸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빈 문자열을 더하시는 거예요. 문자열은 전염성이 굉장히 세서 자기랑 연산되는 모든 값들을 문자열로 바꾼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과 숫자를 더하면 그냥 연결이라 그랬죠. 그냥 문자열을 더하면은 이 숫자 값은 문자열로 탈바꿈을 할 텐데 내용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운표를 열고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str은 문자열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 str이 글자가 됐으니까 글자는 그 자체가 배열이라 그랬죠? for let j 배열이니까 of str. for of는 배열의 원소를 직접 탐색하는 반복문이었고요. 그럼 요 만약에 str이 h e l l o 이렇게 5개의 글자를 담고 있는 배열이었다면은 j는 각각의 원소가 직접 되는 거죠. 만약에 i 값이 123이었다면 이거를 str에서 문자열로 바꾸고요. 이거를 반복문에 바로 걸면은 j는 1, 2, 3이 돼요. 단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이죠. 콘솔.로그 한 다음에 j를 출력을 해볼 건데 요것만 제가 잠깐 떼볼게요. 밑에서 따로 한번 해볼게요. const msg는 hello라고 했을 때 for let j of msg 라고 걸어서 콘솔.로그 한 다음에 j를 출력해 보면 네, 한 글자씩 나온다고요. 문자열 자체가 배열이기 때문에 for of로 돌면은 j는 배열의 원소가 된다. 자, 그래서 여기서 j를 출력하면 한 글자 한 글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 각각의 글자가 j가 3이거나 j가 6이거나 j가 9일 때를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출력할 준비를 해볼게요. 자, 이게 지금 숫자가 돌아가는 거니까 이 반복문 안이 그 사람이 돌아가면서 이제 숫자를 말하는 거고 한 턴인 거잖아요. 한 턴인 거죠. 자, 한 턴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외칠 말 숫자인지 박수 소리인지를 출력하기 위해서 변수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요 한 턴 안에서 박수를 몇 번 쳐야 되는지 카운트할 변수를 준비할게요. 그래서 이 조건이 맞닥뜨려질 때마다 say에다가 짝이라는 글자를 더합니다. 그럼 만약에 숫자가 3자리면은 333이면은 돌면서 짝짝짝이라고 만들어지겠죠. 연결이니까. 그리고 여기를 1씩 증가시키면 박수 몇 번 쳤는지 나올 거예요. 자, 요 한 턴을 도는 동안 이 클랩이라는 값이 여전히 0이면은 그냥 숫자만 얘기한 거고 클랩이 0보다 크면은 박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if 클랩이 0이면 콘솔.로그에 그냥 i만 출력해 줍니다. 숫자만 말하면 되죠. 그렇지 않으면 콘솔.로그에 %s %d %d번 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박수 소리를 첫 번째로 넣어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출력해주고 마지막으로 박수 몇 번 쳤는지. 이 클랩이라고 하는 변수가 한 턴에서 그 쳐야 되는 박수 횟수고요. 전체 박수 횟수를 또 카운트하라 그랬으니까 카운트에다가
전체 박수친수를 더해줍니다. 자, 이제 요 3번 문제를 실행하면 자, 1, 2, 3에서 박수 1번, 6에서 1번, 9에서 1번, 13, 16, 19 쭉 가다가 33에서 2번 나왔죠? 그래서 총 16번 쳤대요. 한 350으로 늘려서 해볼까요? 333에서 진짜 3번을 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자, 3 들어가니까 거의 계속 박수만 나오죠. 333에서 3번 쳤네요. 이건 아까 재계함수 본 거고. 자, 4번. 문제 1번을 재계함수 기법으로 다시 구현을 해보래요. 프린트 스타고요. 맥스는 최대 행수, 커런트는 현재 출력 중인 행의 위치래요. 펑션 프린트 스타라고 정의하면은 지금 위쪽에 제가 프린트 스타라는 함수를 또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함수 이름이 중첩돼서 에러 납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타 2라고 할게요. 맥스하고 커런트는 1이에요. 일종의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요 값이 초기식이고요. 얘가 초기식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식. 종료 조건을 먼저 명시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조건식. 맥스가 5로 전달되면 최대 5줄을 출력하라는 거고, 이 커런트가 1씩 증가하면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니까 커런트 번째부터 최대 맥스 번째까지 반복 수행을 해야 하므로 커런트가 맥스보다 크면 반복의 종료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if 커런트가 맥스보다 크다면 따로 값을 리턴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종료하는 게 목적이니까 리턴 걸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반복을 하는 거죠. 증감식은 재기함수니까 스스로 호출하는 거예요. 맥스 값 여전히 주고 대신에 초기식 변수를 1 증가시켜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 영역 안이 반복문 안에서 수행해야 될 로직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별짓기 하시면 돼요. let 스타는 땡땡. for let i는 0부터 i는 커런트보다 작을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스타에 플러스 이퀄 별 연결해주고 콘솔.로그에 스타 걸어주면 되겠죠. 자, 호출해 볼게요. 5라고 전달하면은 네, 5줄 나오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2번도 재기함수로 다시 구현해 보세요 라고 한 거니까요. 요것도 이제 아까 요거랑 비슷하게 가면 되겠네요. 사실 이거는 뭐 더 볼 건 없어요.
자, 맥스 값이 행에 관여하는 거고 조건식은 커런트가 맥스보다 크다. 이것까지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증감식도 일씩 증가하면서 반복한다라는 건 유효합니다. 우리가 별짓기 역순으로 했던 게 이런 식이었어요. j는 0부터 j는 5 빼기 i보다 작은 동안 i 플러스 플러스 j 플러스 플러스 자, 이 구성이었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초기식이 0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식이었죠? 지금 이 값이 1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1부터. 자, 그럼 이제 5 빼기 i라고 했을 때 0이었으면 5 빼기 0을 빼야 되는데 1부터 시작하니까 최소 5 빼기 1부터 시작하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빼기 1을 하나 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을 할 때 맥스 빼기 커런트 딱 이렇게 하고 끝난다면은 우리가 그냥 예전에 반복문 했을 텐데 초기 값이 1씩 시작하기 때문에 빼기 1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맥스 빼기 커런트인데 그냥 이렇게만 해볼게요. 그럼 5줄 출력하라 그랬는데 하나를 더 뺐기 때문에 한 줄이 더 나와요. 한 줄이 덜 나와요. 그래서 빼기 1을 해줘야 한 줄이 더 줄었네요. 런 코드. 아, 빼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 되네요. 참. 죄송합니다. 거꾸로 했네요. 그래서 원하는 5줄을 만들었죠. 함수 부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기함수 부분은 부담되시면 일단 접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마이 게임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봤었던 문제 1, 2, 3번 1번하고 2번은 그냥 제 생각에는 이 정도는 무조건 클리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요 코드를 직접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막막해요. 근데 이 코드를 해석을 할 정도까지는 좀 연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문 문장을 해석한다는 느낌으로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손코딩 하면서 코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였죠. 자, 연습 문제 코드는 늘 그랬듯 톡방에 지금 복사해서 올려드릴게요. 자, 남은 시간 요거 각자 실습 한번 해보시고 정리되시면 마무리 하시면 되고요. 정리 끝나시는 대로 이제 자리 정리하시면 됩니다. 뭐 주말반 같은 경우는 제가 딱히 시간 언제까지 뭐 그런 말씀 안 드리죠. 그리고 클래스와 객체에 대해서 내일 생성자, 게터 세터, 뭐 상속, 오버라이드 뭐 이런 내용 좀 보고요. 그리고 예외 처리라는 주제까지 소개해드리면 전체 요번 달에 우리가 소화해야 되는 진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전에 보내달라고 하셔갖고 제가
단톡방에 한번 이거 올렸었는데요. 새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네, 요게 지금 우리가 요번 달에 해야 되는 커리큘럼이고요. 지금 뭐 한 요 정도까지 진행이 된 거고 나머지 부분 이제 내일 처리하면 돼요. 뒷부분은 그 애당초 만들 때부터 조금 여유를 좀 잡아놓고 만든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자바스크립트 API랑 그 다음에 HTML하고 같이 작업하는 거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남은 시간 그 단톡방에 올려드린 연습 문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